정 목사님 오늘 또 만났어요. 예, 반갑습니다. 어제가 총선입니다. 예, 어제 있었죠. 끝났어요. 예. 근데 우리가 참 바라던 대로 예. 되긴 됐는데 극적으로 됐어요. 아주 극적으로 됐죠. 예. 예. 난 그 야구에서 예. 쓰는 말 있잖아요. 예. 역전. 예, 역전극, 뭐. 그 참 역전이 잘 역전 드라마, 됐어. 뭐. 예. 예. 정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제 역전 드라마다, 또는 뭐 기적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새누리당이 국회에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렇지. 예, 결과적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한 것은 기적이다. 예. 또는 이게 역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이런 시각을 가졌다는 것은 결국은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하는 국민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 왜 이런 위기감을 갖게 됐나 하면은 지금 이 소위 말해서 야권 단일화 하면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야권 통합화가 이루어졌잖아요. 예. 통합화 결과 이제 통합 진보당도 생기고 민주통합당도 생겼는데 이 두 정당을 소위 말하는 종북 좌파가 다 장악하게 된 거예요. 예, 종북차가 장악하게 됐고 자신들에 대한 그 지지가 굉장히 높다고 이제 판단하고 이번 총선에서는 정말 그 국회 다수당이 돼가지고 뭐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겠다 이런 자세로 나왔고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민주당이 제1당 또는 다수당이 되지 않으면은 선거에 실패한 거다 이렇게 전망할 정도로 그 사람들의 그 뭐랄까 자신감이 높았었죠. 그에 비해서 이제 한나라당 뭐 전에 한나라당이고 지금 이제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은 한나라당에서는 사실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죠. 예. 사실 위기의식을 가졌던 게 사실은 그 뭐 지난번 그 서울시장 선거 때에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인데 이 과연 그 국회에서 몇 석이나 얻을 수 있을까 이번 총선에서 그런 참 그 의구심을 가지고 이제 한나라당에서는 소위 말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렇죠. 예, 한나라당이란 당명도 바꾸고 당의 로고도 바꾸고 당의 색깔도 바꾸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한나라당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라는 말까지 당은 뭐 당규에서 빼자 뭐 이런 말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비례대표 후보 공천했을 때 그것이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주로 공천했다 해가지고 김종인 비대위원이 사퇴까지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여튼 철저하게 개혁을 한다고 많이 했죠. 그래서 한나라당이 지레 겁을 먹어가지고 보수 색깔을 높이는 것보다는 기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그걸 사랑하는 자유 애국 세력의 어떤 그 가치를 대표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황자 또는 친서민 뭐 이런 쪽으로 정책 방향을 많이 돌렸었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번 총선에 임했는데 예상과 달리 한나라당이 152석을 차지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당은 이게 참 대단한 승리다. 또 박근혜 위원장이 혼자 치른 선거로서 마땅히 박근혜 위원장의 공로다. 그래서 이제는 뭐 대선 가도가 좀 더 탄탄해졌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평할 때는 이러한 평은 형식적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국민들 마음속에 흐르는 기류를 제대로 파악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한나라당이 지금 150석을 차지하기는 했다고는 하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빈약해요. 예, 내용을 보면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첫째 수도권에서는 사실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보면은
한나라 새누리당이 거의 참패를 했어요. 근데 이 서울의 민심이라는 것이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새누리당이 지지를 획득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 국회 의석수로는 다수당이 됐지만은 국민이 투표한 그 투표 수로 보면은 한나라당이 득표한 것이 오히려 야권보다 적어요. 예, 이것이 만약에 대선이었다고 한다면은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다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나라당이 지금 아직까지 승리에 도취해서 자만할 때는 아니다. 오히려 깊이 반성하고 이번 선거에서 보다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어떤 그 요인을 놓친 것은 없는지 한번 깊이 반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나라당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된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나라당이 쟁취한 것이라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종북 좌파 세력이 자충수를 두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선택의 결과 새누리당, 한나라당이도 자꾸 헷갈리는데 새누리당을 국민이 선택해서 새누리당이 승리한 것이 아니고 국민이 종북 좌파를 배척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승리하게 됐다.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건 또 다르게 해석하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새누리당의 정강 정책 보고 찍은 것이 아니고 새누리당의 정강 정책이나 노선은 못마땅하지만 그러나 종북 좌파를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소위 말해서 울며 겨자 먹기라 그러죠. 그럼 마땅히 선택할 것이 없으니까. 그래요. 또 표를 분산시키면은 보수파가 완전히 분열되니까. 그래서 새누리당에 표를 몰아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나 하면은요. 이번에 총선에 임하기 전에 야권에서는 투표율이 관건이다. 이렇게 전명했어요. 투표율이 높으면 된다. 자기들이 다수당이 된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사람들은 투표율이 70%를 넘으면은 무슨 스포츠 머리를 하겠다느니, 또 어떤 한 여자는 또 이상한 소리를 했었는데, 뭐 그런 것까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투표율이 이제 관건인데, 이 종북 좌파들이 이 투표율이 높을 것이라고 자신한 또 배경이 있잖아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낙곰수에 대한 이 열광적인 어떤 거 지지라든가, 그 다음에 종북 좌파 인사들의 그 트위터 팔로우 숫자를 보면은 참 몇십만들 끌고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성건이라는 사람이 했던 100만 밀란 프로젝트에 의해서도 수십만 명이 조직돼 있었단 말이죠. 뭐 등등 이런 걸로 보고 자기들, 그러니까 종북 좌파들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들에 대한 지지가 아주 높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이 대한민국을 말해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절호의 찬스다. 이러고 이제 이번 총선에 임했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 이제 자신감이 높다 보니까 결국은 자충수를 두게 됐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한국이 말이죠. 대한민국의 반공 노선 때문에 친북 인사들 또는 종북 인사들은 다 지화해서 활동을 했죠. 다 숨어서 했잖아요. 얼굴을 내밀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좀 얼굴 내밀고 노무현 정부 때 완전히 공개적으로 활동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이명박 정부로 넘어갔는데도 이명박 정부가 별로 단속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모두들 목소리를 높이가 됐고 뿐만 아니라 지난 뭐 여러 번에 있었던 그 총선도 총선이지만은 그 지방선거 이런 데서 종북 좌파 간판을 내걸고도 많이 당선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의회 같은 건 다 그냥 민주당 판이잖아요. 서울특별시장도 뭐 민주당이고
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고만장했죠. 그래.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옛날에는 숨어서 지내야 하기 때문에 얼굴을 내밀고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동정심이 있었죠. 자기들 사이에서도 저 사람은 분명히 희생당한다. 저러다 보면 감옥 간다. 뭐 이러니까 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저 감옥 가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뭐 책임을 져야 되겠다. 뭐 이런 그 동지 의식이 이렇게 강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떳떳하게 종북 좌파라는 것을 내걸고도 국회의원도 되고 말이죠. 그래. 그래서 오히려 저 출세하는 가장 지름길이 종북 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 오히려 국회의원 되기가 더 쉽단 말이에요. 그래. 출세하기가 더 쉬워졌어요.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것이 출세하기가 더 쉬운 사회가 됐단 말이죠. 반역 사회가 된 거예요, 한국 사회가. 그래서 반역이 일상화되고 제도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소위 말해서 자기들 말하는 혁명 운동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출세하는 길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참 문제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도 이제는 출세하겠다 하고 나서게 된 것인데. 근데 그 시청 앞에다가 이상한 광고도 내다 붙였대. 그렇죠. 뭐 내놨다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이제는 이 사람들이 아나무인격이 됐다.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예. 후한무치 단계를 지나서 아나무인. 자기들이 무조건 행포를 부려도 국민들은 받아준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절정을 이룬 게 낙곰수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낙곰수라는 것은 사실 이게 정상적인 사회라면 말이죠. 이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가지고 그렇지. 스스로 부끄러워서 그렇죠. 정말 저 스스로들 뭐랄까 퇴출돼야 되는. 그래. 그래서 부끄러워서 사회에 얼굴 듣고 돌아다니도 못할 사람들인데 맞아. 이 사람들이 오히려 말이죠.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열광을 하고 뭐 몇십만 되는 팔로워들이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막말하고 거짓말하고 저질 욕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인기를 얻는 수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국민을 우습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래서 이 또 종북 좌파 정치인들이 그 사람들을 또 이용하려고 했고 지지자가 많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우리 편에 끌어들이면 우리가 국민의 표를 많이 얻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번에 문제가 된 김용민이라는 사람을 정봉주 대신에 민주당에서 공천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의 과거에 한 발언들이 너무나 저질 욕설, 뭐 성매도, 뭐라 그래요. 뭐 하여튼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라이스 국무장관을 무슨 그 한국의 성폭력범을 풀어가지고 강간해서 죽이면은 어떻게 했다든가 미군을 뭐 그냥 다 잡아서 한 명씩 탱커로 깔아 죽이겠다든가 뭐 이런 참 있을 수 없는 발언들을 한 것들이 이제 폭로가 됐단 말이죠. 그렇게 됐는데도 이 민주당에서 그 사람 공천 취소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낙곰수가 몰고 다닌다고 하는 추종자들 숫자, 그 숫자에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 문제가 터졌을 때 무슨 민주당에서 이제 사퇴를 권고하니까 내가 사퇴하면은 무슨 청년들 표 1000표 이상이 각 후보마다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어정쩡하게 이제 대처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등을 돌리게 된 거다. 이제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소위 말해서 야권 단일 후보를 내세워서 통합 연합 공천을 하게 됐잖아요. 연합 공천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세력 주사파들이 자기들 세력을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선거 부정을 저질렀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 내에서도 이 선거 하는데 의해서 모바일 투표니 뭐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 동원책들이 있어 가지고 무리하게 돈 주고 선거표를 사고 뭐 등등 해 가지고 심지어는 선거 뭐 위원이라 그럴까 하여튼 야당의 선거 관련해서 표를 동원한 데 애썼던 사람들이 자살하는 일까지 생겼고
또 가장 또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통진당 대표인 이정희, 이정희 대표를 관악을 해서 김희철 민주당의 김희철 씨하고 경합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로 결정을 하는데 여론조사 진행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30대가 투표를 하니까 30대라고 속여라. 50대라고 하면은 무효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일들이 지시를 내렸었단 말이죠. 이건 뭐 기가 막힌 선거 부정이죠. 그런데도 이런 것들이 다 폭로가 됐는데도 이래서 통진당에서조차 이정희 대표를 즉각 사퇴시키지 않았어요. 자기는 사퇴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폭로가 된 게 뭐냐면은 그 뒤에 주사파가 있다. 이정희는 허수아비다. 실제로 이정희가 사퇴를 못할 거다. 왜 못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사퇴할 자유도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폭로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어쨌든 이정희라는 사람이 선거 부정을 하고 한 것이 명백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뻔뻔한 처사고 이것이 아나무인격. 말하자면 자기 자신들은 무슨 짓을 해도 국민이 다 받아준다. 이런 오만한 정신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반역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마치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권력을 가진 것처럼 지배자처럼 아나무인격으로 이번에 선거에 임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포심을 느낀 거죠. 위기감을 느끼고 저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겼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평소 정상적이었다면은 이 종북 좌파 말하자면 민통당이나 통진당 후보를 찍어줄 사람들이 반대 새누리당을 찍지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기권한 사람이 많겠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이번에 저조하잖아요. 그래 높진 않아요. 투표율이 저조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보수 우파 쪽에서는 뭐 통진당을 찍을 수도 없고 민통당도 찍을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새누리당을 찍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지금 덕을 보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평가를 한다면은 새누리당이 그동안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가지고 무슨 당의 로고도 바꾸고 당명도 바꾸고 당의 정강정책도 바꾸고 노선도 바꾸고 해서 승리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보수파가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새누리당을 찍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어쩔 수 없이 찍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자꾸 좌클릭으로 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잖아요. 그래. 시장경제 체제고 그래. 이 원칙에 충실한 정강 정책을 만들고 노선을 명확하게 하고 기치를 정확하게 내걸고 그래.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새누리당을 찍을 수 있도록 그렇지. 지금부터 다시 정강정책을 다시 내가 본 때는 대선 공약을 만들 때 손질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 지금 현재 박근혜 위원장 중심으로 비대위원회가 그대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상적인 체제를 갖춘 건 아니에요. 그렇지. 언젠가는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도 뽑고 후보도 뭐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비상체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상체제를 하루빨리 종결시키고 정상체제로 돌아가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정당으로서 말하자면 보수 우파 자유외국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거기에 걸맞는 정강정책을 새로 만들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번에 선거 결과는 정말 기적적으로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그것은 새누리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종북좌파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종북좌파에게 찍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리더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국민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그래서 나라가 지탱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관군은 없고, 예? 오직 의병만 있다. 예? 그러니까 국가를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들은 말이죠. 나라를 제대로 살린 적이 별로 없어요. 예, 지금 현재 리더십이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나라를 살린 리더십은 다 독재자로 매도당하고 있고, 또 지금 새로 나오는 사람들은 독재자 소리 안 들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그러나 나라 경영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발 좀 대한민국에 참 지도자들이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데 좀 진실되게, 예,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그렇게 좀 나서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게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새누리당이. 이제 이번 총선이 사실은 이제 야권에서 소위 말해 야권 종북 좌파가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이지만은 이명박 정부 심판을 내걸었죠. 예. 이번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 심판론을 내걸었어요. 그걸 기치로 내걸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야권이 실패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같은 그런 이제 오만 방자한, 오만 불손한 말하자면 안하무인적인 태도에도 원인이 있지만은 또 다른 하나는 이번 총선에서는 이상하게도 정책 대결이 없었어요. 그게 없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새누리당이 정책을 내건다고는 했지만은 그게 어필한 게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어정쩡했던 거고. 그래. 대신에 이 소위 말해서 야권이 예를 들어서 통진당하고 민통당이 정책 공조를 했잖아요. 크게 보면 이것이 전부 다 네거티브한 것들이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공약이 없어요. 예를 들면 무슨 한미 FTA 폐기하겠다. 그래. 제주 해군기지 건설 폐기하겠다. 등등 이명박 정부 심판하겠다. 모든 것은 네거티브하게 했지 희망적인 어떤 비전을 국민한테 제시해 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한명수 전사 같은 이명박 대통령 반드시 감옥에 보내겠다. 탄핵하겠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에게 미래를 향한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잖아요. 못했지, 그래. 예, 그것이 또 이제 이 야권의 국민들이 실망한 원인이 아니겠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번에 야권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나섰는데 이게 참 웃기는 이야기예요. 왜 심판할 거리가 없어요. 이명박 정부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그동안에? 크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집는 게 무슨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하는 데모 있었고, 그 다음에 한미 FTA 이제 반대하고, 그래. 그런 건데, 이게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광우병도 저 사람들이 다 거짓 선전선동한 거고. 거짓말이었고. 그 거짓 정보랄까 그 속임수로 가지고 국민을 속여서 그렇지. 이명박 정부를 끌어내리겠다고 했던 정말 이상한 데모였고. 그래. 한미 FTA도 우리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래.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 자유무역을 하겠다는데. 그래. 이것을 반대한다? 그래. 이것도 옳지 못한 일이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뭘 심판하겠느냐 이거예요. 근데도 이명박 정부 심판론을 내걸었단 말이죠.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이전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같이 북한에 무조건 퍼다주기를 안 했는 데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종북좌파는 스스로 판단해서 정책을 내걸고 구호를 내걸은 게 아니잖아요. 북한의 대남 부서에서 지정해주는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지금 북계가 가장 이명박 정부를 싫어하는 게 갖다 주질 않으니까. 그렇지. 지원하지 않으니까 이명박에서 아주 적개심에 불타 있거든요. 그것을 한국의 종북좌파들이 받아가지고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겠다는데 아예 북해 독재자한테 갖다 주지 않아도 심판한다? 이거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말이 안 되지.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야권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죠. 근데 야권이 실패했다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과연 또 실패했느냐 하고 또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실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점도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은 통진당이 반역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13명이나 국회의원을 배출했어요. 그래. 정당 투표로서 10% 지지율을 받았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받은 그 표수하고 통진당이 받은 표수를 합하면은 새누리당보다 많아요. 그리고 종북 좌파 이미 명백한 사람. 뭐 설사 그 사람들 감옥 갔다고 해서 사상 전향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전에는 잘못 알고 내가 김일성에게 충성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대한민국에 충성하겠다라고 이렇게 공개 선언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다 당선이 됐어요, 이번에.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이 야권이 패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한 명도 당선되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 13명이나 당선이 됐으니. 그러네. 그건 그 사람들의 승리죠. 그렇구나. 예. 국회 다수당은 차지 못했지만은,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당이 자기가 제1당이 되겠다고 했고, 통진당 같은 경우는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을 마음도 고충으로 보겠다. 그랬는데, 이제 교섭단체는 구성을 못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실패예요. 그러나 한 명도 국회 진출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대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지금 이번에 표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은 절반으로 나누어져 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시민 절반, 종북 좌파들을 지지하는 뭐 이것도 참 어떻게 애국 시민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세력이 절반. 그중에 핵심적인 종북 좌파를 지지하는 세력이 한 10%.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를 어지럽게 만드는 원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위기는 언제나 존재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장기나 받을 때 한 수 잘못 두면은 판 전체를 놓치는 지금 그 상황에 와 있어요. 지금 이제 무슨 그 종북 좌파들이 김종민 발언 때문에 국회 의석 한 10석은 잃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작은 건수 하나 가지고 이렇게 전국이 방향이 달라진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살얼음 같은 판세다. 앞으로 말이요. 앞으로도 앞으로 새누리당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이 말이죠. 이 이념적인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이념적인 정체성이라면 다른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그래. 대한민국의 정통성, 그래.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정체성, 이 기치를 높이 들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이 기치를 높이 들지 않고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거는 이건 옳지 않아요. 종북 좌파에 끌려가가지고, 종북 좌파에 끌려간다는 건 계속 뭐 이제 무상급식이니, 무슨 등록금 반액 등, 등록금 반액이니, 뭐 이런 것들에 끌려가잖아요. 그 다음에 재벌 해체니, 뭐 등등.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성공한 것은 말이죠. 이 자유경쟁 그래. 제도가 유지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자유경쟁을 해치는 정책, 공약, 이것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옳지 못한 정책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자경화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꾸 우경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좌로 간 것을 우로 더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뭐 중도표를 그렇게 함으로써 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중도 인사들이 좌쪽으로 갔다고 해서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확하게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일 때 중도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끌려오는 거지. 그렇죠. 근데 오히려 저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거는 그런 정책 공약에 동조하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그런 중도 정책을 가지고 중도 세력을 끌어안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노무현 탄핵 직후에 그 뭐 총선에서 하나라도 대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말이 이런 거예요. 집토끼를 놓치고
그러니까 산토끼를 쫓아가다가 집토끼까지 잃어버렸다. 그랬는데 사실 집토끼부터 단속을 해야죠. 자기 지지 기반부터 확고하게 다지고 그 다음에 다른 지지 세력을 포용하는 또 포섭하는 이런 전략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기 지지 세력은 내팽개치고 그래. 다른 데 추파를 던진다. 이거는 이제 지지 세력이 아주 배신감을 느끼고 정말 지지를 해도 흔쾌하게 지지하지 못하고 좀 어쩔 수 없이 지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신나는 정치를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그래서 새누리당이 정말 지금부터 정말로 대선을 앞두고 대선은 정말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번 총선에 나타난 표 결과로만 봐도 이게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게 드러나 있어요. 그래. 여기서 정말 한 발짝 잘못 내딛으면은 이거는 패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에서 패배하면은 정권이 넘어가는 건데 그래. 국회 다수에서 가져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선에 대비해서 새누리당이 소위 말해서 환골탈퇴해야 된다. 환골탈퇴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정상적인 당 기구를 재정립하고 그러면서 당의 정강 정책을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살리고 이념. 이념적인 측면에서 그래. 선명한 깃발을 내걸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정국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친북 공산혁명을 하겠다는 종북 좌파 세력과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애국 세력과의 한판 싸움이에요. 이 한판 싸움은 이게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거든요. 이거는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의 책임을 지겠다는 정치 지도자들이 흐리멍덩하게 기회주의적으로 내가 이런 이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목숨을 던질 각오를 하고 그렇지. 정말 한번 싸우자. 그래. 너는 반역자다. 나는 그렇지. 애국자다. 어떤 이런 그 자신감을 가지고 대선에 임해야지. 내가 너희들이 무섭기 때문에 내가 조금 너희들 쪽으로 다가가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패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그 북한이 기대하기는 이 야당으로 국회의원 수가 상당히 갈 거다 생각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올까요? 아마 또 이 대남 공작을 더 강화하겠죠. 왜냐하면 이번에 국회 다수당을 차지함으로써 대한민국을 한번 자기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하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 순간을 위해서 국회는 지난 수년간 공작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야권 단일화. 그래서 옛날에 반하나라당 반보수 대연합 지령을 내린 것이 몇 년 만에 지금 결실을 맺었던 거거든요. 이번 총선에서.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실패했으니까 국회의 대남 전략으로 본다면 대실패죠. 대실패인데 그것이 결국은 한국에 있는 종북 좌파들의 그 자충수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국회는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대남 공작을 더 치열하게 할 겁니다. 더 치열하게 할 거고 지금 국회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도 국회는 체제를 개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말하자면 수구적으로 폐쇄적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이번에 보니까 김정은이를 당 총비서로 노동당 총비서로 이제 추대하면서 노동당 규약도 개정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이게 노동당이 김일성의 당이다. 또 김일성주의를 실천하는 당이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김일성 김정일의 당이다. 또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유일 지도사장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북한 체제가 개혁될 조짐이 없다. 그러니까 현재 북계의 체제로서는 정치 체제로서는 북해가 그러니까 북한의 그 독재 집단이 생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권력 유지에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한국의 도움을 받자면 한국의 종북 좌파가 집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뭐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대남 공작은 더 심해질 것이다. 심해질 것이다. 특히 이번에 실패했기 때문에 더 뼈저리게 느끼고 실패한 것에 대한 정말 뼈저린 각오를 하고 대선에는 더 깊이 개입하려고 아마 시도할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긴장을 많이 고조시켜서 김대중이나 노무현이가 썼던 전략, 평화냐 전쟁이냐, 뭐 이런 구도로 몰고 가려고 하지 않을지. 그러나 또 새로운 전략을 구사할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계의 어떤 공갈 협박에 우리가 움츠려서는 안 된다. 위축돼서는 안 된다. 북계의 대남 공갈 협박에 대해서 우리도 맞대응을 해서 저기서 총 한 방 쏘면 우리는 10방을 되돌려주고 저쪽에서 대포 한 방 쏘면 우리는 이제 대포 10방을 쏘는 그런 자세로 가지고 대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북계의 대남 공작이 전혀 대한민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제가 그렇게 보죠. 혹시 야당이 말이죠. 파가 갈려서 자기들끼리 싸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책임을 놓고 아마 내부 갈등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한명숙 체제나 이게 아마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이것이 글쎄 이제 결국은 종북 좌파가 자충수를 뒀기 때문에 자충수를 뒀기 때문에 아마 책임을 물 거예요. 근데 이제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더 심각한 자충수를 둘 가능성이 있지 않나. 무리수를 달 가능성이. 무리수로. 예. 왜냐하면은 이 온건파가 예를 들어서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을 이 종북 좌파가 못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북 좌파는 더 무리하게 자기들의 말하자면 권력, 뭐 이 사람도 권력을 탈취하겠다는 건데 권력 탈취를 위해서 더 무리한 어떤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제가 볼 땐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혹시 말이죠. 이건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건데 북한이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북한의 여자들이 셋이서 전차를 타고 가다가 얘기하는 대목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전기가 나가니까 솔간이 차가 사니까 그 중에 한 여자가 제 얘기를 또 전기 나갔네. 이래가지고 무슨 강성대국이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대. 그 세 여자 공감하는 얘기를 했대요. 보안소 끌려가가지고 주의를 받았다고. 그런 뉴스가 나왔군요. 네,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거 보니까 북한의 민심이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별로 환영하는 것 같지는 않아. 그런 것 같아요. 강성대국 떠들고 있지만 너희들끼리 장난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린 강성 느끼지 못한다. 이거 같아. 혹시 난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운이 좋았다고 봐요. 그런 대로 해왔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사회에서 운을 참 어떻게 무시할 수도 없는데 운이 좋은 사람이니까 혹시 이명박 정부 때에 북한이 내란이 나거나 붕괴가 될는지 모른다. 독일처럼 담을 놓고 올라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북한 체제라는 것은 이제 장기적으로 지탱할 수 없는 체제라는 건 틀림없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배급 체제가 무너졌고. 그리고 이제 북한 주민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생존하고 있으니까,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언제 봉기할지 이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모든 이 독재자들이 최후에 가면은 무리수를 많이 두는데 이번에도 뭐 나오는 소식을 들어보면은 김정은이가 자기 반대하는 반대자라 그럴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였잖아요. 무참하게 처단해. 옛날에 예를 들어서 김정일 상중에 술 마시다는 이유로 인민무력부 부부장을 뭐 박격포로 처단했다든가 이런 공개 처형이라든가 뭐 북한에서 지위가 높던 사람도 독재자 김정일, 김정은 눈에 벗어나면 하루아침에 당사자만 맞아. 그 수용소로 가는 게 아니고 일가족이 모두 심지어는 일가족뿐만 아니라 그 친척까지 모두 수용소로 가두거든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려요. 그게 이거를 북한 주민이 모르느냐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특히 그 높은 지위에서 김일성, 김정일에게 충성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비참하게 처형되면은 그거를 북한의 그 말하자면 고위층에서 모를 리가 없죠. 다 알죠. 그러니까 공포심에서 김정은에게 충성을 이제 하겠죠.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어떤 계기가 되면은 이 참는 그러니까 인내심의 한계가 올 거 아니에요. 그때는 폭발한다고 봅니다. 그때 이제 폭발하는데 그 비등점이 이제 언제가 될 것인지 그 이제 의문인데 우리 왜 영화 그 코바디스 보면은 네로 황제가 장군들을 뭐 많이 탄압을 했는데 그때 그 기독교 기독교를 탄압하면서 그 장군 한 사람을 그 콜로세움에다 세워놓고 경기장에 세워놓고 불태워 죽이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내가 누구누구 장군이다. 네로가 지금 나쁜 사람이다 뭐 하고 하니까 그 관중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때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네로가 이제 실각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북해에서도 이런 그 고위층을 마음대로 이렇게 법의 그 보호 없이 처단하고 그렇게 하면은 고위층 중에서 누군가 틀림없이 내가 볼 때는 반기를 드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 있을 것 같아요. 생깁니다. 그래서 저렇게 그 철권 통치를 할 때는 폭압적인 통치를 할 때는 반드시 또 그 폭압적인 방법으로 정권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 될지는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예측할 수는 없는데 그것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미 그 작전 계획을 세워 놓았죠. 소위 말해서 작게 5029 뭐 하면서 맞아. 또는 5030 등등 해서 북해의 그 민심 교란 작전이니 또 북한의 급변 사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걸 개입을 해서 어떻게 통일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들이 다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북한에 그런 사태가 생긴다면은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반길 일이죠. 이 기회에 통일하는 기회니까. 그렇지.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사실은 그런 기회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도 뭐 그거는 한 방법이긴 하겠지만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여기서 적극적으로 공작해서 그렇지. 그런 사태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고위층에 친한 인사를 만들고 그 사람들로 해서 말하자면 김정은 체제의 반기를 들고 그래서 그 민중 봉기를 일으키든 또는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든 친한 혁명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렇지. 그렇게 해서 통일이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길이 멀지 않았다. 그렇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가지고 있는 체제의 속성상 외골수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외통수예요.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 외통수에 접어들었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해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하는데 이게 미친 짓이거든요. 정상적인 지도자라면은 그 돈 가지고 자기 국민 먹여 살릴 양식을 구입하고 또 그런 짓을 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적인 협조를 얻어가지고 뭐 국제적으로 인도적인 지원을 하고 싶어도 그런 일을 자꾸 하니까 인도적 지원할 명분마저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제사회 규범에 맞게
정말 그래. 예? 북한 주민들의 노력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그렇지. 그거로 식량 수입하고 그래. 이렇게 살면은 국제에서 얼마든지 도와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정이 이 김일성, 김정일을 말이죠. 신처럼 모시니까. 맞아, 그거 문제야. 그러니까 김일성의 위상, 위신을 예? 북한 동포의 그 생활 수준보다도 더 높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래. 북한 동포는 굶어 죽더라도 김일성, 김정은의 김일성의 선군 정치, 강성대국 이런 허황된 과단 명성주의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을 거기다 다 투입하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외통수로 가는 거거든요. 그 논리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무슨 중국처럼 개혁 개방한다? 불가능합니다. 예. 중국은 공산당이 독재를 하지만은 공산당 내부에서는 민주주의 그래. 절차에 따라서 지도자가 선출되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중국만 하더라도 지도자가 그 공산당에게 책임지는 체제. 공산당이 중국 그 국민에게 책임지는 체제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 그게 다르잖아요. 그래. 예. 그러니까 공산당이 주민의 군림하는 체제. 예. 수령이 공산당에 군림하는 체제. 그래. 그러니까 수령 독재 체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외통수길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벗어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전 이번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제 차기 대권을 바라보게 돼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상상을 해보기 좋아해서 네. 과연 아버지 박정희 닮았구나. 네. 이런 말을 좀 남기고 죽으면 좋겠어. 아이고, 예, 그게 정말 저희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예. 예. 정말이에요. 정말 아버지에 대한 조금이라도 이해가 있다면은. 그래. 소위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래.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게 정말 대단한 각오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 근데 그 말의 배경에는 뭐겠느냐. 내가 하는 일이 옳다. 그래.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욕해도 그렇지. 내가 가는 일이 나는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 예?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무덤에 침을 뱉더라도 그래. 나는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 이 길을 간다 그래. 하는 대단한 각오를 표현한 거잖아요. 박근혜 대표도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그래. 내가 설사 그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 너희들의 그 반역에 대해서는 맞서 싸우겠다. 그래. 그래서 대한민국을 정말 지키겠다. 그렇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와 시장경제, 대한민국의 일하는 그 국가를 내가 지키겠다 그래. 하는 그런 기치를 내걸 필요가 있어요. 그래.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데 대해서 뭐 실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 한번 그날을 기대해 보면서 예. 기다려 봅시다. 예. 오늘 아주 감사합니다. 또, 예. 또 이렇게 말씀해 예, 고맙습니다. 주셔서. 예, 예.